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여당 지도부가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격화되는 여권 내 계파 갈등 양상을 보여주듯 이 친한계와 친윤계가 보낸 메시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화와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결과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란히 고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습니다. 그 마음 이어받아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채널A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엄청난 개혁을 한 분이라며 윤 대통령보다 한 대표가 개혁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의식한 듯 단결과 통합을 꺼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단결,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여권 지지자들은 한 대표를 향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친한계는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박상수 대변인은 SNS에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2년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긍정적인 인터뷰를 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가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킨다면서 철부지 난동을 부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는 한 대표가 내빈 명단에서 빠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대적하라고 뽑아줬더니 대통령 공격하고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킨다며 철부지 난동도 정도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친윤계도 저격에 나섰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을 올리면서 한 대표가 주적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자신을 당의 CEO로 비유한 데 대해 국회의원은 CEO한테 지시를 받는 사원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해둔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보수정당, 우파정당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대표이사이자 CEO입니다. 친윤계 핵심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의원 모임을 통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딸 근령 씨가 한 대표 이름만 언급하지 않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 한교안 총리님, 또 김문수 장관님, 오세훈 시장님, 추경호 대표님.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실수로 이름을 잊었다며 사과했다며 근령 씨가 평소 한 대표에게 호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야권은 이런 여권의 내분을 틈타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를 주장하면서 여론전에 나섰고 조국 대표는 첫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검찰을 겨냥해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과거의 군부 독재가 지금은 검찰 독재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는 물을 먹이고 전기로 지지고 그래서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요 사람의 주변을 파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 정치적 포갑으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정서적으로는 거의 내전 상태를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서로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에 대한 직접적 공격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이 대표가 참여하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역 당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며 버스 10대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2년 반 동안 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국정농단을 보고 참을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이재명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다는 주장인데 정작 북한 주민들에겐 아직도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이르면 내일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파병설을 부인하던 북한이 파병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파병설을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전 북한은 파병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It'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t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UN Charter. 북한의 입장 변화는 하루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주민들이 주로 보는 대내 매체엔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총사령관에게 받은 보고를 근거로 북한군이 27일이나 28일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북한군이 전선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모인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데 한미일 공의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음성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경멸적으로 비하하면서 욕설을 내뱉는 장면입니다. 러북 밀착 관계와 달리 실제 전선에선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오나 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현지 시각 23일 감청에 입수한 러시아 군인들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북한군의 우호적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북한군을 K대대라 부르며 경멸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대화 속 러시아 군인은 북한군에게 무기와 탄약이 지급되는 것에 불만을 나타냅니다. 해당 음성을 공개한 미국 CNN은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을 빌어먹을 중국인들로 부르기도 했다며 북한군 30명당 러시아 통역관 1명과 장교 3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정보당국을 인용해 파병된 북한군엔 장교 500명과 장군 3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르면 내일 쿠르스크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지난 2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 6,662명을 사살하고 711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브릭스 정상회의 현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2,000명을 포위하고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는 북한의 파병 증거라면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군 게시물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심리전 차원에서 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과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텔레그램 채널이 지난 17일 체포된 북한군이라며 올린 영상입니다. 토글 앞에선 한 군인이 누군가의 말을 합니다. 해당 채널은 이 군인이 북한군 포로라고 주장하지만 군인은 북한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상과 함께 올라온 글에는 이 해방자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군이 곧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SNS에서는 북한군 관련 가짜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는 북한군에게 지급됐다는 군복과 무기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국기와 인공기, 김일성, 김정일 초상 배지,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써진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이름은 일반인이 함부로 쓸 수 없고 소총은 복제품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전장에 파견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더 이제 주목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영상이나 관련된 내용 등장하는 게 아닌가. 또 북한군이 크렘린 궁전 앞에서 사진을 찍는 영상과 러시아 국기와 인공기가 전장 한가운데 꽂힌 사진도 논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게시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SNS 심리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르면 당장 내일 이 북한군의 전투가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도우러 온 이 북한군을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황이 러시아군 대화를 도청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군을 K대대라고 부르며 욕설을 내뱉는 상황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Я да, нахуй, ебать. Я говорю, ну он как раз по батальону К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лядь. Мы говорю, 러북 정상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직접 만나 러북 조약을 체결하며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일선에서 싸우는 장병들의 생각은 별개일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음성을 보도한 미국 CNN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빌어먹을 중국인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 정상도 최근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우호를 과시하면서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실제 러시아의 일반 국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싸우러 온 건데 이 러시아군은 왜 이렇게 북한군을 못 믿어하는 겁니까? 이 전쟁터라는 공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군은 소통 문제가 있어서 러시아군과 별도의 부대로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군이 전선에서 일부 지역을 맡게 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전투력을 모르는 러시아군의 입장에서 북한군이 맡은 지역이 뚫릴 경우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측면을 공격받아서 포위될 위험이 생깁니다. 일부에선 북한군 특수부대와 같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선 북한군 특수부대와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 같이 성격이 다른 별개의 부대를 하나로 묶어서 임무를 부여하는 편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작전의 이해도가 달라 도리어 혼란이 발생해 함부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특히 러북 두 나라가 밀착 행보를 보인 것이 오래된 것은 아니죠. 오랜 기간 지휘 통신 체계가 달랐던 만큼 러시아 현지에서 이와 관련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러시아로 처음 간 게 지난 8일이니까 길어도 18일밖에 시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 정도 훈련 기간으로 제대로 적응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러시아군 지원 업무를 먼저 수행하게 한 다음에 실제 교전에 투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이긴 합니다만 북한군도 교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국제 제재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건 사실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는 돼도 이를 근거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방국인 중국이 있는 만큼 제재를 부과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유엔의 역할에 제한이 있게 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러북에 제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상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보다 방점을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막판 검토 중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합의를 했더라도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와 이 치료 기록까지 샅샅이 검토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문다혜 씨 차량에 부딪힌 택시. 피해 택시기사는 이후 2차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뒷목과 어깨 염자와 같은 교통사고가 나면 흔히 진단받는 증상인 걸로 전해지는데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번 갔어요. 한방병원으로 갔어요. 뒷목이 아픈데 그다음에 어깨가 조금 욱신욱신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던 거예요. 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얼마나 다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 목록에는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택시기사가 두 서류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도 확보하지는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적용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치료를 받은 것이 내가 안 다쳤는데 예방적으로 받은 치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진단서가 필요한 거예요. 경찰 관계자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압수수색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택시기사 진술 내용과 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체국으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순찰차를 부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보도에 공국진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인도로 진입하더니 그대로 앞에 있는 건물로 돌진합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보안업체와 경찰, 소방대원들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새벽 4시 반쯤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우체국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크게 부서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유리창이 다 깨지고 우체국 차는 그 뒤에 본폰가 뭔가가 이렇게 막 떨어져갖고 킥보드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가투막이 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우체국 출입문 등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등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A씨,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크게 자책하며 출입문 2개를 발로 차 부쉈습니다. 남성은 순찰차 유리창을 머리로 여러 번 내리쳤는데요. 이렇게 움푹 들어갈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다시 체포했습니다. 음주운전이니까 이제 조사받고 이제 나가다 화나니까 뭐 이제 순찰차 그게 좀 유리를 깬 것 같아요.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술김에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했다. 결국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대낮에 금은방에서 3천만 원이 넘는 금팔찌를 훔쳐간 강큰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택시기사가 이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지은 기자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섭니다. 금은방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3,500만 원어치 순금 팔찌가 걸린 진열판을 통째로 낚아채 달아납니다.
이때 마침 가게 앞에 서 있던 택시기사가 도망가는 남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금은방 주인도 진열대를 뛰어넘어 뒤쫓습니다. 그 현관문을 이제 박차고 이제 점수가 뛰어나오더라고. 금방 사장님이 이제 소리를 질렀지. 딴 생각이 안 들고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추격이 이어지자 남성은 훔친 팔찌를 돌려주고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순찰하던 경찰. 택시기사는 거리를 두고 계속 범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발견한 택시기사는 남성을 가리키며 손짓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금은방 2층에서 망을 보던 공범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전날과 당일 미리 금은방을 찾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지난 1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서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란의 군사시설을 정밀 공습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표적을 미리 알려줘서 공격 수위를 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밤하늘에 하얀 섬광들이 보이더니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한 지 25일 만입니다. 토요일 새벽 벌어진 공습에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번 공격은 100여 대의 무인기와 전투기가 투입됐고 이란 내 20여 개 군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We conducted targeted and precise strikes on military targets in Iran, thwarting immediate threats to the state of Israel. 이란이 외국 공군으로부터 자국 영토가 피해를 본 건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30여 년 만입니다.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 전 이란의 표적을 미리 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3자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했다며 이번 공격에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다시 보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더 중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면 충돌로 인한 갈등 확산까지는 피하려는 선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초 우려됐던 핵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란은 통합 방공 시스템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며 폭격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고에도 이란은 즉각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악화일로인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샤이 트럼프냐 히든 해리스냐. 역대급 초접전 양상에 숨어있는 1%, 한 표를 찾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나란히 텍사스주를 찾았습니다. 사실상 적진해온 해리스 후보. 텍사스는 지난 48년간 미 대선에서 내내 공화당이 승리해 공화당 텃밭, 즉 레드 스테이트로 분류됩니다. 해리스는 낙태권 문제를 앞세우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Because you all know, Texas is home to one of the most restrictive abortion bans in our country. In Texas, abortion is banned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텍사스가 임신 6주차부터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여성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텍사스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민감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부통령인 해리스가 국경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범죄 위험을 높였다고 공격했습니다. What Kamala Harris has done on our border is cruel, it's vile, and it's absolutely heartless. Her policy of importing migrant gangs is a crime against our country. It's actually a crime against humanity. 뉴욕타임스가 대선 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는 48대 48 동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 해리스가 3%포인트 앞서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리스가 추격을 당한 셈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선거인단에서 밀려 패배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해리스의 고무적이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열흘 남은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는 3,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의 슈퍼스타 유명 연예인들도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유세장 연단에 직접 올라가서 지지 연설을 하는데 그 현장은 마치 할리우드 촬영지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강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미 텍사스주에서 열린 해리스 후보 유세장입니다. 팝스타 비욘세가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합니다. We are so happy to be standing here on this stage as proud country Texas women supporting and celebrating the one and only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비욘세는 아이들이 분열되지 않는 세상에 살기를 바란다며 해리스를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Please give a big, loud Texas welcome to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같은 날 연단에 오른 배우 제시카 알바도 낙태권 보호를 언급하며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디카프리오도 자신의 SNS에 해리스 지지 의사를 밝히며 트럼프의 기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He withdrew the United States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s and rolled back critical environmental protections.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며 유명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은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멜 깁슨은 한 인터뷰 영상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고 묻고 트럼프일 것으로 추측한다는 기자의 말에 아주 좋은 추측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리스에 대해 비참한 이력에 얘기할 정책도 없다며 울타리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전남 여수 해변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정어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건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에 물고기떼가 밀려왔습니다.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물고기들은 바다에 돌아가지 못하고 파닥거립니다. 놀란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동북아시아 해역에 서식하는 정어리떼입니다. 고등어와 가다렁어, 방어 등의 먹이가 되면서 바다의 쌀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2주 넘게 이 해변에 정어리떼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파도에 밀려온 정어리는 백사장을 점령했습니다. 죽은 사체에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이상하게 많이 죽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아이고 냄새 난다고 가자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주말을 맞아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가족들이랑 여수 놀러 왔는데 에서 깨끗한 해변인 줄 알고 산책하러 왔는데 죽은 고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 징그러웠어요. 지자체가 인력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껏 수거한 양만 5톤이 넘습니다. 주로 부산, 경남과 제주에서 출몰했던 정어리떼는 최근 여수 앞바다에서 집단 서식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 앞바다에선 올해도 3년 연속으로 정어리떼가 출현해 폐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정어리 개체 수가 급증한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수심이 얕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수간만의 차라든지 아니면 포식자의 공격에 의해서 물 밖으로 이렇게 좌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집단 출몰과 폐사하는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물길로 연결해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수로입니다. 개통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올해에만 무려 14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사건 현장 360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한강과
서울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경인 아라뱃길입니다. 원래는 화물선이나 유람선이 다니라고 만든 수로인데요. 개통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배는 다니지 않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달 50대 남성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나흘 후 약 10km 떨어진 수로에서도 10대 남학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이 여기서 수색을 하는 장면들 너무 많이 봤어요. 2021년부터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29구. 올해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4구가 수습됐습니다.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약 18km에 달하는 아라뱃길 다리 8곳 중 안전난간은 단 3곳에만 설치됐습니다. 저쪽 다리를 비해서는 얘가 좀 많이 낫더라고요. 이쪽은 이렇게 높이 안 막았지. 산책로에서 벌어지는 사고나 범죄를 감시할 CCTV 사이 거리는 걸어서 8분이 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어떨까? 다리 바로 옆 산책로입니다. 20m 전후로는 가로등이 없어서 이렇게 플래시를 켜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낮 시간과 달리 지나가는 행인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별할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하고 가로등도 없고 하니까 좀 지나갈 때마다 살짝 뒤를 보게 되고. 같은 시간 서울 한강공원과 비교해도 가로등의 밝기나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한강경찰대가 수시로 수색하는 한강과 달리 아라뱃길은 화물 운송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전담 순찰 조직이 폐지됐습니다. 다리마다 관리 주체도 다르고 예산마저 부족해 대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를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 투입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돼 있으면은 그런 면에서는 좀 소홀해지겠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현장 360 송정현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이는데 생각이 많은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때문인데요.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주도하고 있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도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25년 정원 얘기도 의제 포함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정부가 거기에 완고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네, 박단 비대위원장이 정치권과 접촉을 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회동 여야의정 협의체 대한전공협의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는데요. 회동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고요. 분위기는 좋았지만 박 비대위원장 협의체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요. 이 대표는 2020년도 의대 정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 대표는 전공의 협의회가 참여를 안 하면 여야 의정 협의체 안 들어오겠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전공이나 의대생, 의협 참여 없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건데요. 하지만 야당은 왜 안 들어오냐는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이 대표의 고민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는데 누가 든든하다는 겁니까? 바로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어제 졸업을 앞둔 공사 생도들이 대통령실에 견학을 갔는데요.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깜짝 등장했다 합니다. 윤 대통령은 미리 알았다면 직접 점심도 대접하고 대통령실을 소개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고요. 여러분을 보니 너무 든든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윤 대통령 이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윤 대통령은 보면 이 군 관련된 활동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 여름 휴가도 군 장병들과 보냈고요. 평소에 군 관련 행사에 자주 참석하기도 했죠.
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고 조천영 상사의 딸 조지은 양이 학군 후보생으로 참석.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군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군을 챙기는 특별한 이유랄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대통령실에 물어봤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소홀했던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과 기여를 제대로 대우하고 평가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보 리스크가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불어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평택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이 평택시장에게 시민들을 대피시킬 방공호 점검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위기 심상치 않죠. 정치권 모두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렸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을 썼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곧 겨울이 닥칠 거라면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반토막으로 낮췄던 자신들의 전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유창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주가도 20만 원을 넘기자 당황한 곳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겨울이 닥친다며 사실상 SK하이닉스 매도 의견을 냈던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우리의 평가가 단기적으로 틀렸다고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소폭 상향했습니다. 지난달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던 모건 스탠리는 불과 한 달 만에 자신들의 전망이 틀렸다고 인정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오락가락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7년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을 전망하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내렸지만 정작 2년 연속 최대 성과를 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메모리 가격이 정점이라며 반도체 겨울을 점쳤지만 석 달 뒤 이번과 같은 반성문을 낸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은 바뀔 수 있지만 보고서에 따라 주가 급락 등 위험 요소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너무 급하게 바뀌는 것은 사실 시장에는 긍정적이진 않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들은 모건 스탠리를 따라 목표 주가를 똑같이 내렸다 다시 올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락가락 보고서에 선행 매매 의혹도 받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대구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기아가 삼성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이제 정상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1회 한 점을 내준 삼성 선발 원태인이 3회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적시타에 2점을 더 내주며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선 김태군. 송은범의 높은 슬라이더를 그대로 퍼올립니다. 쭉쭉 뻗어나간 공은 관중석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단 한 번의 스윙으로 만든 넉 점짜리 만루 홈런입니다. 이 길을 다 넘길 수도 있겠다 하는 순간에 터진 정말 대단한 홈런이었습니다. 충격을 안기는 홈런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만루 홈런을 친 건 김태군이 역대 5번째입니다. 김태군은 오늘의 MVP로 선정됐습니다. 프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말로 홈런을 쳤는데 중요한 시리즈에서 말로 홈런 쳐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발 희지만 말하고 제발 진짜 제발 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은 4회 김영웅의 적시타에 이어 5회 이재현의 솔로 홈런으로 2점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기아는 6회 소크라테스의 2점 홈런으로 9대2까지 달아났고 삼성은 더 이상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원태인 선수가 어떤 구종을 많이 던지고 어떤 타이밍에 스트라이크 던지고 볼을 던지고를 잘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4차전까지 3승 1패로 앞선 팀의 우승 확률은 무려 94.1%입니다. 이제 기아는 1승만 더하면 7년 만에 팀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팀은 하루 이동일을 갖고 모레 광주에서 5차전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청명한 하늘 아래 짙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립니다. 최대 40mm 정도가 되겠고요. 그 밖에 남해안은 5에서 1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와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부산 23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 정도 낮아집니다. 다음 주에도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르면 내일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 간 대리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럽의 전선이 한반도로 옮겨진 만큼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는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예측 불허의 전선, 방심은 금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